자, 여기서 질문 하나. 당신이라면 그 소중한 자산, 즉 우리 정보원들 머리 위로 드론을 띄우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적진에 있는 저 장군들 중 한 명이 사실은 우리가 보낸 스파이라는 걸 아는 이는 전군을 통틀어 고작 두 사람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이런 슈퍼 기술직의 가치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폭등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그 숨겨진 인재들을 어떻게 찾냐고. 이곳 다보스 포럼에 소개돼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알렉스 카프를 소개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 저와 알렉스, 우리 둘 사이에 조금 사적인 이야기로 문을 열까 합니다. 저는 제가 블랙록에서 일궈낸 성과에 대해 꽤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CEO로 재직하는 동안 기록한 연평균 총 수익률은 21%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알렉스의 팔란티어가 상장한 이래 그가 기록한 연평균 수익률은 무려 73%에 달하더군요. 축하합니다, 알렉스. 하지만 개인적 성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심오한 기술적 대전환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이 변화에 대해 듣고 읽고 피부로 느끼며 이미 그 거대한 흐름 속 일부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두가 묻고 있습니다. AI가 당장 내게 뭘 해줄 수 있는가? 내가 이 기술을 내 현실에 어떻게 이식해야 하는가? 질문은 계속 확장됩니다. 성장을 위해선 무엇을, 노동자들을 위해선 무엇을,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해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AI가 산업을 현대화하고 새 기회를 창출할 국가적 역량을 키워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파도는 우리가 과거에 일해왔던 방식, 우리가 일하는 물리적 공간,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그 근본적인 메커니즘까지 우리의 일을 구성하는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바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각국 정부는 우리 사회에 닥쳐올 이 실질적인 대격변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AI 기술이 세상에 적용될 때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AI는 인간과 제도에 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도구여야 합니다. 그것만이 외부 충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더 견고한 글로벌 경제를 구축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술, 국가 안보, 그리고 실물 경제, 이 세 가지 거대한 축이 충돌하는 그 교차점에 선 리더는 극히 드뭅니다. 다른컨대 저는 그런 리더가 아닙니다. 하지만 알렉스 카프는 바로 그 교차로 한가운데에 선 유일한 인물입니다. 팔란티어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로서 알렉스는 국방과 정부 그리고 민간 기업들과 누구보다 긴밀히 협력해왔습니다. 단순한 활용을 넘어 가장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영역에서 AI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자면 지난 1년 동안 알렉스와 나누었던 대화는 저에게 거대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통찰이 제 시야를 완전히 넓혀주었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저는 그 누구보다 기대가 됩니다. 알렉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주권 국가들은 언제나 첨단 기술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최초의 얼리 어답터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에서 그 현상이 얼마나 강력하고 밀접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생생히 목격 중이죠. 그렇다면 당신 관점에서 현재 AI는 국방과 안보의 가장 핵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우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그토록 거창한 소개를 듣고 나니 전 그냥 이제 제가 뭘 해도 기대를 충족 못하는 내리막길 같은데요. 제가 블랙록을 상장한 지 26년 됐습니다. 네, 아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아까 그 질문에 시대적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이든 유럽이든 역사적으로 볼 때 명백한 사실이죠. 산업 발전과 군사 기술은 언제나 때려야 뗄 수 없는 공동의 역사였습니다. 다소 거친 일반화일 수 있겠지만 이건 진실에 극히 더 가깝습니다. 과거에는 군대를 위해 제품을 개발하면 그 제품이 결국 민간으로 확장되어 이중 용도로 진화했습니다. 군사 기술이 민간의 삶까지 바꾸는 이 거대 흐름이 국가 전체의 생활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제가 굳이 지금 여기서 다 꺼내지는 않을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적어도 지금까지 기술은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야 팔란티아나 몇몇 방위 테크 스타트업들이 다시 등장하고는 있지만 말이죠. 그 시절 우리가 만들고자 했던 건 아주 명확했습니다. 가장 가혹하고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살아남아
언제나 작동해야만 하는 그 뭔가였죠. 적들보다 단순히 조금 더 좋은 수준이 아닙니다. 압도적으로 더 뛰어나야만 했죠. 그래서 전장에서 고작 약간의 우위를 점하는 걸 넘어 우리의 싸우는 방식과 결합되는 순간 상대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결정적 힘을 제공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 제국주의 독일을 쓴 독일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가 있었는데 아르투어 로센베르크가 이렇게 말했죠. 당시 독일의 문제는 그들의 전쟁 기계가 지나치게 탁월했다는 점에 있었다. 그 탓에 그들은 누가 옳은가에 대한 판결은 오직 전장에 맡기겠다고 단정해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게 미국이라는 맥락 속에서도 그 망령이 똑같이 재현되고 있고 분명 수많은 괴리와 심각한 문제들을 불러일으켰던 겁니다. 그래서 전 여기서 말하자면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혁신과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는 일 사이에는 아주 심각하고도 명백한 단절이 존재합니다. 제 생각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은 이 기술 패권 전쟁에서 일종의 매우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전 제 성인 인생 대부분을 유럽에서 보냈습니다. 누구보다 친유럽적 성향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만약 이 상황에 대해 아주 정직한 평가를 내려본다면 유럽은 그 결과는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극한의 악조건 속에서도 작동하는 걸 만들어야 했습니다. 말 그대로 거칠고 지저분하고 도덕적으로 불투명한 회색지대 그런 곳들 말이죠. 서구 세계가 싸우는 방식에 맞춰 이 도덕성 기준을 어찌 재조정할 텐가. 이는 전쟁 승패를 가르는 정말 거대한 벡터입니다. 그래서 도덕이란 게 어렵긴 합니다. 소프트웨어 맥락에서 볼 때 이 기술이 작동해야 하는 조건들은 까다롭습니다. 당신은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조차 돼 있지 않기도 하죠. 설령 그게 최적의 전투 방식이 아닐지라도 그 모든 제약 조건들을 껴안고 싸워야만 할 때가 있죠. 그리고 각 국가마다 아주 고도로 전문화된 그들만의 전투 교본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한 긍정적인 이면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군대를 위해 만든 게 실제 현장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결국엔 평범한 시민들에게도 실제로 명백한 가치를 주는 뭔가로 탄생했다는 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손에 이 AI라는 진짜 물건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만 만약 우리가 가장 평범하고 뻔한 사실 하나로부터 출발해 본다면 전 확신합니다. 아주 최근까지도 서구의 모든 적들 그게 누구든 간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방위 산업에 쏟아붓는 그 모든 막대한 투자에 대해 그저 미국인이 마케팅을 하면서 벌이는 일종의 미친 짓이라고 그리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얼른 부자가 돼서 대박 터뜨리고 창업자란 놈은 바하마 해변에 누워 뒹굴고 주주들은 돈 벌어서 입이 귀에 걸리는 뭐 딱 그 정도 수준의 쇼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격한 진실은 그래서 우선 그들의 안일한 착각은 이제 완전히 깨졌습니다. 하지만 레리 당신이 던진 질문의 핵심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주권 국가를 위해 이 기술을 구축해온 과정은 동시에 그 국가들이 과연 이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지를 배워나가는 그 치열한 학습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기술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령 탱크를 예로 들어보죠. 영국이 만들고 프랑스, 그 다음 독일이 탱크 기술을 최적화해온 역사를 보면 그 거대한 쇳덩어리를 전장에 어떻게 배치할지는 누구에게나 눈에 빤히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이라면 어떻게 배치하겠습니까? 전장의 그 모든 파트들을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그 흩어진 조각들을 완벽히 조직해내는 것이 유일한 핵심 가치인 바로 이 시스템 말이죠. 그리고 우린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게 과연 작동은 하는지,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는지,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것보다 얼마나 압도적으로 더 나은지, 그리고 과거엔 우리가 결코 할 수 없었던 바로 그 불가능한 요소들을 해낼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AI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중대한 숨겨진 소스가 하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사람들은 항상 그 가치라는 게 현재 위치에서 목표 좌표로 이동하는 그 과정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겉보기엔 명백한 얘기죠. 하지만 전 세계 대부분의 주권 국가들, 제 말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상대하고 있는 그 거대한 국가들과 조직들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갖춘 기반 기술의 기술적 치밀함 그 밑바닥에는 아주 심각하고 거대한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마치 아시다시피 저는 심한 난독증이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상황 자체가 아주 난독증적으로 보입니다. PPT 슬라이드 속 환상에서는 분명히 존재하던 조직의 그 거대한 덩어리들이 막상 전장에 나가보면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방에 계신 분들,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서 왔든 만약 당신이 서방 세계에 속해 있다면 아셔야 합니다. 우리 서구권의 방위 시스템? 그거 다 30년 묵은 레거시 덩어리들입니다. 최신 AI와 도무지 섞일 수가 없죠. 전쟁이 터지고 딱 하루만 지나면 당신은 이 사실을 뼈저리게 알게 될 겁니다. 보유한 기술이 전장에 먹통되는 현실 문제 말이죠. 역설적이지만 우크라이나가 가졌던 결정적인 장점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최신 기술을 곧장 도입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막상 전쟁터에 뛰어든 뒤에 "요라, 우리 시스템이 안 돌아가네" 하고 그 잔혹한
거대한 실패를 새삼스레 재발견하는 그런 멍청한 짓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믿을 시스템이 없었으니까요. 미국이 가진 거대한 장점 중 하나는 아시다시피 그 결과가 좋았든 나빴든 간에 믿기 힘드시겠지만 전 그게 대부분 나쁜 쪽으로 흘렀다고 봅니다. 전 항상 군사 개입에 반대해왔으니까요. 전 네오컨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는 그 수많은 전장에서 실전 경험을 축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도대체 무엇이 먹히고 무엇이 먹히지 않는지를 똑똑히 볼 수 있었고 하지만 이 이야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봅시다. 전 세계 주권 국가들이 정말 가장 애를 먹고 있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과연 내가 어떤 기술이 객관적으로 더 뛰어난지 식별해낼 눈을 가졌는가? 내가 그걸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가? 과연 내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것을 하지만 그 올바른 질문을 던지기 위해선 애초에 당신이 어디로 가고 싶은지 우선 그것부터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아시다시피 그건 제가 그 프레임을 다시 잡는다면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지금 어디에 있는지부터 알아야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굳이 이런 복잡한 주해까지 곁들여가며 말하려는 요점은 이겁니다. 팔란티어가 전장에서 수행해온 가장 결정적인 역할 중 하나는 그런 시스템의 절반이 막상 전장에선 작동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대신 보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 주도로 만들어진 시스템이라는 게 뭐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조건이 통제된 실험실이나 도표로 보장된 보고용 PPT에서만 완벽히 작동할 뿐이죠. 그게 기계 자체의 결함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람 혹은 그 인간들 문제입니까? 글쎄요, 그건 누구 탓이라기보단 전장이라는 곳 조건 자체가 너무나 가혹하고 험악하기 때문입니다. 자, 현대전. 그냥 우크라이나를 예로 들겠습니다. 실증적인 얘기를 원하실 테니까요. 아시다시피 전쟁을 책으로 배운 이들은 상황을 이렇게 쉽게 읽어버립니다. 좋아, 드론을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보내는 거 그게 뭐 얼마나 어렵겠어. 글쎄요, 사실 우선은 지휘관이 그 드론을 정확히 어디에 띄워야 할지부터 알아야겠죠. 그러려면 대상이 가진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동기화해야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적들에게 우리 데이터가 넘어가지 않도록 완벽히 보안 유지해야 되고요. 자, 그 데이터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인지 그 모든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격추된 드론에 탑재된 온보드 컴퓨터 또는 전술 태블릿이나 컨트롤러를 적군이 발견하더라도 이륙 위치라든가 암호를 결코 볼 수 없도록 철저하게 난독화를 시켜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은 지휘관인 당신의 전략과 윤리, 강령이 개입할 차례입니다. 이 드론이 어디를 타격해야 하고 어디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지를 결정해야 하니까요. 이때 모든 데이터를 서로 대조해보고 싶을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당신이라면 그 소중한 자산, 즉 우리 정보원들 머리 위로 드론을 띄우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적진에 있는 저 장군들 중 한 명이 사실은 우리가 보낸 스파이라는 걸 아는 이는 전군을 통틀어 고작 두 사람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죠. 아이, 저 사람은 우리 스파이니까 쏘지 마 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병사들 눈에는 우리가 적들을 확실히 제거하고 있는 듯이 보이게 하면서도 정작 그 스파이만큼은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실수로 일격을 놓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일부러 안 쏜 게 들통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고민하는 와중에도 전쟁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인들 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들을 과소평가하더군요. 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수학 분야에서만큼은 논쟁의 여지 없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들은 전쟁 초반에 자신들에게 없었던 기술조차 결국엔 어떻게든 뚝딱뚝딱 급조해내는 무서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각적으로 우리의 전자장비를 제밍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은 이전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당신 시스템도 이 상황에 맞춰 반드시 진화해야만 하죠. 왜냐고요? 이건 더 이상 단순히 물건을 A에서 B로 옮기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연결이 완전히 끊겨버린 그 꽉 막힌 재밍의 늪을 뚫고 지나가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내야 하는 문제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 그 하나하나가 전부 매 순간 살아 움직이는 아주 역동적인 도전들입니다. 중요한 건 이 중 그 어떤 것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결코 예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온갖 전문가들이 쓴 시나리오엔 없던 내용이죠. 단언컨대 전 세계의 모든 각각의 전투 지역은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은 저마다 싸우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거대한 전장들을 들여다보면 그 차이가 명확하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하는 이 일을 열렬히 사랑하시겠지만 반대로 어떤 분들은 극도로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우리 팔란티어는 그 모든 의견을 환영합니다. 심지어 팔란티어라는 기업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과업을 사랑하는 직원들도 있지만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거나 불행해하는 직원들도 분명 존재하니까요. 우린 모든 의견에 열려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대화의 정신이죠. 이건 일종의 리더와의 대화, 그 정신에 대한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소규모 팀의 용감한 병사들이지만 그들은 젊고 테크니컬합니다. 개발자나 엔지니어 출신 병력이 많았죠. 기술적 이해도가 높다 보니 우리 제품 기반으로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들, 그들만의 독자적인 방식들을 구축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소문에 따르면 그렇다는 겁니다만 그들은 정보력을 활용했습니다. 보통 전쟁이라 하면 군대 대 군대의 싸움을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건 정보 대 정보의 대결이었죠. 이란의 경우도 적어도 제가 신문 기사로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그 어느 나라도 범접할 수 없는 아주 거대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하드웨어들이 다 따로 노는 게 문제였으니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했죠. 즉 통합 역량이 절실했던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 모든 사례들이 전부 제각각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전장에서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가 해야 할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반이 되는 모든 시스템이 실제로 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그리고 둘째, 그 성능을 전 세계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 자, 그럼 이 이야기를 다른 영역으로 한번 치환해 봅시다. 사실 인터넷이나 GPS처럼 국방 분야에서 탄생하는 기술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대중에게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이런 첨단 방위 기술들이 기업과 비즈니스,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으로 어떻게 이식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전장이란 곳은 그야말로 모든 게 발가벗겨진 날 것 그대로의 환경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업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이게 작동할 거야 라고 추측하는 일과는 완전히 별개죠. 거기에선 오직 실제로 작동하는 것, 즉 거짓 없는 현장의 진실, 그것만을 마주하게 되니까요.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원리는 비즈니스에도 거의 1대1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일반적인 기업들을 한번 볼까요? 모든 회사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기업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결국 다른 회사들과 똑같아지려는 기이한 습성이 있습니다. 가령 A사, B사, C사가 있다고 칩시다. 다들 같은 시장에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사용하는 기술 인프라스트럭처가 오히려 그 회사들을 서로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조직도까지 판박이처럼 똑같아지죠. 그렇죠. 그들은 아마 대충 비슷하긴 하겠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데이터 인프라는 같지 않습니다. 참혹한 전장에서든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든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남들과 똑같아지는 것, 그건 별 가치가 없다는 뜻이죠. 진정한 가치는 그 기업이 전 세계에 그 어떤 회사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자신들만의 뭔가를 해낼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군대와 정보기관이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저마다의 확실한 전문화 전략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논리를 비즈니스, 즉 상업 영역으로 가져왔을 때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령 당신이 보험회사라면 당신들의 핵심인 언더라이팅, 즉 계약 심사 방식을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남들은 흉내낼 수 없는 당신들만의 고유한 암묵지로 승화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누구나 아는 범용 지식을 오직 당신만이 소유한 독보적인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인 효율성으로 말입니다. 전장을 예로 들어보죠. 여기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해서 그것을 정보 관점에서 즉각적으로 실행 가능한 프레임워크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결국 비즈니스의 본질이 뭡니까? 하루가 끝날 때 기업이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보험 심사, 은행 업무, 병원 수속 데이터, 이 모든 게 결국은 정보입니다. 핵심은 이 정보들을 분류하고 정제해서 경쟁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확실한 우위를 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위는 마치 내장이 적출되듯 누군가 와서 손쉽게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이 우리 제품을 갖고 전장에서 수행하는 그 일을, 다시 말해 원찰러지 그리고 파운더리를 통해 전장에서 구현하는 작업들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전 세계의 기업들, 특히 이곳 미국에서는 말이죠. 보험 심사역이나 병원들의 경우를 봅시다. 실제로 우린 솜포의 요양원과 보험 데이터를 싹 다 팔란티어로 돌리고 있고 그 거대한 스위스리조차도 리스크 분석에 우리 파운더리를 씁니다. 영국의 NHS에서는 6,700만 명의 국민 데이터를 우리가 관리하고, 자, 클리브랜드 클리닉 역시 우리랑 가상지휘 본부를 구축해서 병상 배정과 스케줄링을 최적화했죠. 환자 대기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건 덤이고요. 그렇죠. 그들은 하나같이 환자 수용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죠. 의사와 간호사는 늘 부족하고 수익성은 극도로 낮은 저마진 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병원마다 사정이 다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전문 분야가 무엇인지 혹은 다루기 힘든 환자군이 무엇인지에 따라 환자 처리 방식이 그야말로 천차만별이거든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핵심은 이 동맥경화 같은 유입 흐름을 여러분 기업 시스템에 완벽히 통합해서 혈관을 뚫어야 합니다. 처리 속도는 이전보다 10배, 아니 15배 더 빨라집니다. 효율을 넘어 생명의 속도로 나갑니다. 아주 많은 생명을요. 또한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거대 언어 모델을
언털러지라는 틀 안에서 작동시키기 때문에 확실한 구조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 반대로 믿고 싶어 하겠지만 사실 이 시스템은 오히려 시민의 자유를 강화합니다. AI는 권력의 작동 방식을 투명하게 보여줘서입니다. 과거엔 관료 속내음을 알 길이 없었죠. 하지만 이제 우린 시스템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봐요, 이 환자는 돈이 없어서 입구 차단당했나요? 아니면 인종 때문에? 만약 시스템에 확실한 구조가 없다면 이런 편향을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 시민의 자유가 비약적으로 향상되는 거대 측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이런 가치엔 눈꼽만큼도 신경 안 쓴다고 믿고 싶겠지만 진실은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신경 씁니다. 진심으로요.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신경 쓴다는 증거죠. 우리는 현미경을 들이대듯 세밀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수용되었는지, 왜 승인됐고 반대로 왜 거부됐는지 그 이유를 말이죠. 그리고 우린 이 모든 과정을 비즈니스로도 아주 타당한 방식으로 해냅니다. 비용 또한 절감되겠군요. 글쎄요, 재무 관점에서 짧고 굵게 보자면 과거에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 투명한 공개 시장에서 보란듯이 해내고 있는 일들을 하려면 회사를 비공개로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비용 구조를 뜯어 고치고 아마 어딘가에 다시 매각할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다릅니다. 우린 공개된 상태에서도 비용 구조를 뜯어 고칠 수 있고 무엇보다 노동자들을 더 중요한 존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진짜 일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중간에 낀 군살 같은 존재들 말고요. 그리고 기업이 시장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죠. 결과적으로 병원들은 정보를 훨씬 더 빨리 처리하게 되고 현장 간호사들 그리고 의사들도 더 행복해집니다. 네, 뭐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기업들이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비상장으로 전환해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게 최선이라고 제안하셨는데 아니요, 제 말은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기업들은 굳이 그런 복잡하고 또 위험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AI를 현장에 도입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장애물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단순히 낡은 레거시 시스템이나 과거의 관성 같은 문제들인가요? 어떻게 하면 당신은, 아니 우리 모두는 인류에게도 유익한 이 AI 도입을 더 가속화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도입 속도는 이미 우리 내부의 처리 역량을 넘어설 정도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만약 당신이 그냥 시중에 널린 기성 LLM 모델들을 사다가 이런 비즈니스에 적용하려 한다면 단언컨대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건 그냥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범용지일 뿐이니까요. 게다가 그런 모델들은 충분히 정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보험 심사 같은 건 꿈도 못 꿉니다. 엄격한 규제가 따르는 그 어떤 전문적인 업무도 처리할 수 없죠. 지금까지 AI 도입 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애초에 성공할 수 없는 방식들만 고집해 왔다는 점입니다. 마치 외부에서 범용 거대 언어 모델 하나를 대충 빌려다가 자신들의 기술 스택 위에 툭 얹어놓고는 이게 왜 제대로 안 돌아가지? 라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꼴이죠. 그래서 앞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이런 현상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기업들이 우리가 온털러지로 구현한 이 시스템을 아마도 일일이 손수 흉내내려 애쓰는 모습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신 기업이 이해하는 언어와 맥락에 맞추어서 이 언어 모델들을 정교하게 지휘하고 통제해줄 그런 소프트웨어 레이어가 구축되어야만 비로소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AI가 과연 버블인가? 이에 대한 수많은 논쟁이 오가고 있긴 합니다. 도대체 그 버블의 정의가 뭡니까? 글쎄요, 굳이 정의하자면 우린 지금 버블이 아니라 단지 일시적인 시차를 겪고 있을 뿐입니다. 시중엔 수많은 AI가 쏟아져 나왔고 그 중에는 분명 실제로 작동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전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들이 AI가 전장에서 통할 리 없다라고 단정지었었죠. 하지만 보십시오. 지금 제대로 작동합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를 우리 사정으로 좁혀보시죠. 놀라지 마십시오. 우린 영업 인력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 부서 친구들을 보러 갈 때마다 조직이 점점 더 쪼그라드는 것 같거든요. 그건 마치 지금 웃으시는데 여기 와 있는 팔란티어 직원들 눈치가 보여서 그러시겠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실제로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단위 경제, 즉 수익성이나 챙기려고 인건비를 아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지금 이 AI 시장이 신뢰가 바닥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온갖 AI 솔루션들을 시도해 봤겠지만 솔직히 그중 대다수가 실전 업무에서 무용지물이었으니까요. 불신이 팽배하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 당신이 진짜 작동하는 물건을 내놨다면 굳이 영업사원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냅둬도 제품이 알아서 팔려나갈 텐데 말이죠.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배짱을 튕겨야 할 판이죠. 이봐, 제발 우리한테 말 좀 걸지 마. 상업 분야도 그렇지만 특히 정부 쪽 사업은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이지 해외로 수출하는 것조차 버거울 지경입니다. 왜냐고요? 결국 팔란티어 시스템을 다룰 고객사 직원을 훈련시켜야 하는데 저도 방금 그 말을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설령 누군가가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를 받아들인다 해도
결국 그 훈련 과정에서 당신들이 가진 제한된 대역폭이 물리적 한계가 될 테니까요. 글쎄요,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나 군사 분야는 명백하게 그 어떤 나라든 엄격한 비밀 취급 인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 유명한 프로젝트 메이븐 같은 시스템을 해당 국가의 군사 아키텍처 내부에 구축하려 한다면 아무나 보낼 수가 없습니다. 최고 등급의 보안 인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고도의 엔지니어링 실력까지 갖춘 그런 희귀한 인재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불행한 현실은 대부분의 뛰어난 기술 인재들이 그런 답답한 최고 보안 등급 따위는 애초에 따려고 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허가됐더라도 약검사라든가 사생활이 FBI에 다 털릴 뿐더러 기밀 업무에 투입되면 사실상 감옥에서 일해야 하죠. 그런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은 정말 매우 적습니다. 그야말로 희귀 자원이나 다름없죠. 게다가 그들을 어렵게 채용하더라도 또 훈련시켜야 하고 거기엔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바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이 인물을 진심으로 믿어야 하고 이것이 중요한 가치라고 확신하는 인물이어야 하는데 솔직히 모든 사람이 그런 범죄에 들어맞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당최 얼마나 많은 이들이 훈련을 받아야 합니까? 제 말은 기업 전체 차원에서 봤을 때 CEO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 조직까지 전사적으로 다 배워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프로세스로 작동하는지요? 보험 인수 심사 같은 건 어떻게 흘러가죠? 가령 보험 인수 심사를 예로 들겠습니다. 그 작동 방식에는 최상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뉩니다. 먼저 최상의 시나리오는 CEO가 타고난 수학적 소양을 갖춘 경우입니다. 그렇죠. 비록 그 사람이 우리 제품의 기술을 전혀 모른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제시된 수학적 결과값만 딱 보면 이거 되는 물건이구나 하고 단번에 추정해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창하게 전 직원이 나설 필요 없이 핵심 인력 5-6명 정도만 훈련시키면 됩니다. 물론 초기 세팅은 우리가 전담합니다. 그 후에 우리 기술과 노하우를 가능한 한 많이 그쪽 팀에게 이전해주는 시기죠. 아니면 우리와 손발을 맞춰서 이 직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외부 파트너사들과 협력하려 하고요. 결론적으로 당신에게 필요한 건 아주 소수의 정예 요원들 뿐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린 지금 그 소수의 인원조차 부족할 만큼 일손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AI가 우리 경제 기반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해왔습니다. 특히 미국 중심으로 그런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했죠. 그렇다면 과연 이 AI가 우리의 성장 궤도를 얼마나 빠르게 바꿀 수 있을까요? 국가 경제와 기업들의 건전성을 향상시킨다는 전제에서요. 보통 이런 거대 변화에는 어쩔 수 없는 속도의 한계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 발란티의 경우는 다릅니다. 우리가 진입하는 분야를 보면 비용을 최대 80%까지 삭감해버리고 동시에 매출은 극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건 구체적인 사용 사례나 우리가 거기서 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속도가 다릅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꼬박 1년이 걸리던 작업을 이젠 단숨에 해치울 수 있게 됐으니까요. 물론이죠. 그 내용에 대해 깊이 들어가자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AI는 일자리를 창출할까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없앨까요? 네, 저는 지금 서구권에 퍼져 있는 그 불행한 비관론 중 하나가 AI가 일자리를 파괴한다는 믿음이라고 봅니다. 물론 예외는 있겠죠. 예를 들어 당신이 하필 괴테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다면요. 네, 저처럼요. 저도 정치학이었습니다. 그건 시장성이 없다고 봤어요. 퍼스널 마케팅이 어렵죠. 시장성은 없었죠. 그러나 좋은 교육이었습니다. 매우 강력한 교육이었죠. 사실 일단 일자리를 구하기만 하면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은 꽤 높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점은 제 경우엔 늘 이런 식이었죠. 만약 내가 드디어 취업이란 걸 하게 된다면 아마 잘리지 않고 계속해서 잘 해낼 거야. 하지만 도대체 누가 나한테 첫 직장을 주겠어? 누가 날 뽑아주겠냐고. 하지만 기술직은 얘기가 다릅니다. 지금 우리와 협력하는 배터리 기업 현장을 보시죠. 놀라운 팩트는 이겁니다. 지금 미국의 젊은 현장직들이 저 멀리 일본 본토의 엔지니어들이 하는 수준과 거의 동등한 작업을 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들의 최종 학력은 고졸이 전부일지라도 말이죠. 이제 그들은 단순한 대체 인력이 아닙니다.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대체 불가한 핵심 자산으로 등극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잠재된 지능과 책상 대신 거친 현장을 택한 그 야성을 믿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고요. 우리의 AI 시스템이 일본 장인들이 가진 수십 년의 경험치를 데이터로 바꿔 고졸 직원 손에 주어주어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그들을 마스터급 숙련공으로 즉각 진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이런 슈퍼 기술직의 가치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폭등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그 숨겨진 인재들을 어떻게 찾냐고. SAT 같은 게 아니라 우리는 ACT 워크킷을
AI들이라는 실무 평가를 통해 그들의 그래픽 리터러스를 봅니다. 복잡한 공정 데이터를 마치 게임 인터페이스처럼 직관적으로 읽어내는 능력, 즉 게이머의 본능을 찾는 거죠. 그리고 현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일본 장인이 귀와 손끝으로 느끼던 그 20년의 미세한 감각을 우리의 AI는 눈에 비치는 시각 데이터로 변환해 태블릿에 띄워줍니다. 신입 사원은 고민할 필요도 없이 화면에 뜬 경고를 보고 반응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입을 장인으로 만드는 데이터 시각화의 기적입니다. 제가 평소처럼 정치적 발언을 늘어놓을 의도는 아니지만 결론은 명확합니다. 우리 자국민들을 위한 일자리는 앞으로 차고 넘칠 겁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실전 훈련을 제대로 받은 분들이라면 더더욱요. 자, AI를 통해 우리 내부의 잠재력이 이토록 폭발적인데 우리가 도대체 왜 여전히 과거 방식대로 묻지마식 대규모 이민으로 노동력을 채워야 한다는 건지 도무지. 물론 이건 어려운 문제지만 국민 한 명이 AI를 등에 업고 10명 몫을 해내는 생산성 혁명의 시대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다면 그 이민자가 누구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전문화된 기술을 가진 인물이라면 그건 노동력이 아니라 전략 자산을 영입하는 범주에 해당합니다. 잠깐, 지금 유럽과 미국의 사무직 노동 기반은 철저하게 대학 시스템 위에 설계되어 있습니다. 방금 알렉스 당신은 우리에게 더 많은 기능직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건 그럴 수 있겠으나 앞으로 우리 사회에 사무직 일자리는 더 줄어들 거라고 그런 뜻인가요? 제 대답은 예스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물 적성을 평가하는 그 방식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합니다. 엉뚱한 곳에서 재능을 썩히는 사람들을 진짜 필요한 곳으로 보내야죠. 가령 미 육군 최첨단 AI 메이블을 보십시오. 현재 그 복잡한 표적 식별 시스템을 운영하는 최고의 실력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이베리그 공학 박사 천만에요. 그는 전직 경찰관 출신입니다. 학력이라곤 전문대 졸업장이 전부인데 하지만 왜 그가 최고일까요? 그는 거리에서 익힌 수사적 본능을 갖고 있고 엔지니어들이 모니터를 보며 데이터를 분석할 때 그는 AI를 통해 전 세계 테러리스트들의 수상한 낌새를 낚아챕니다. 이제 그는 미군에 없어서는 안 될 대체 불가능한 전략 자산입니다. 과거에 낡은 시스템으로 테스트했다면 그 재능을 발견이나 했겠습니까? 그가 아이비리그에 가지 않았다고 해서 그에게 재능이 없었을까요? 천만에요. 그는 이미 천재였습니다. 자, 그럼 시선을 우리 팔란티아 내부로 돌려봅시다. 솔직히 제가 CEO로서 하루 종일 사내에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아십니까? 전 어슬랑거립니다. 그러다 누군가에게서 평균을 아득히 벗어난 아웃라이어 적성, 즉 미친 재능이 보이면 바로 그를 낚아채서 그 일에 꽂아 넣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를 그 자리에 묶어두는 겁니다. 그 친구는 콧대를 세우겠죠. 전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싶은데요? 오각형쯤 돼요. 하지만 저는 그가 스스로 잘한다고 착각하는 나머지 5가지 쓸데없는 일은 결코 못하게 막습니다. 진짜 재능 한 개만 파도록 강요하고 나머지 5가지 어설픈 평균치는 철저히 봉쇄하죠. 그들의 딴짓 안 하고 그 길로 쭉 가게끔. 네, 아시다시피 사실 지난 18년 동안 제가 전 세계 어딜 가든 사람들은 우리 회사를 무슨 업계 웃음거리 취급했습니다. 저게 무슨 회사야? 사기 아니야? 하면서요. 그런데 궤도에 오르고 나니까 이제는 밖에서 다들 제게 경영 조언을 해달라고 난리입니다. 재미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 조언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딱 한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팔란티아 엔지니어들입니다. 그 친구들은 저한테 와서 진지하게 이래요. 이봐요 알렉스, 우리 회사가 훨씬 더 나아질 기막힌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보면 내용은 항상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같습니다. 우리도 제발 직급도 좀 만들고 체계적으로 가시죠. 그리고 제발 회사 외부에서 연설 좀 줄여주세요. 그리고 아마 그 입조심 문제에 대해서는 그 친구들 말이 옳을지도 모릅니다만 가끔은 공개 석상에서 말하는 게 좋은 듯하긴 해요. 저는 당신이 오늘 아무런 실수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과한 칭찬은 감사하군요. 성공을 여는 열쇠 중 하나는 목표를 아주 낮게 설정하는 거죠. 네, 아니요. 천만에요. 저는 당신이 팔란티어를 무슨 낮은 기준으로 허술하게 운영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미국 그리고 다른 선진국들의 AI 활용 곡선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저 뒤처진 개발도상국들입니다. 과연 그들이 이 거대한 흐름에 참여할 방법이 있긴 한 걸까요? 제 말은 어제 제가 읽은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AI의 혜택은 철저하게 고학력 사회와 고학력 기업들에 의해서만 압도적으로 지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결국 교육 수준이 AI 활용의 승패를 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결국 AI는 성장 관점에서 우리 세상에 지금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또 치명적인 불균형을 초래하지는 않을까요? 글쎄요, 저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명백한 불균형은 따로 있다고 봅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 오직 이 두 나라만이 AI를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시키는 각자의 방식을 완벽히 깨우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 둘의 방식은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네, 자유진영과 통제사회의 차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두 방식 모두 실제로 작동하고 그것도 아주 압도적인 규모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격차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능하다고 믿는 수준을 훨씬 더 아득히 뛰어넘어 가속화될 거라 봅니다. 마치 재무학 할인율과도 같은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 사람들은 지금 단기가 아닌 AI가 가져올 그 장기적 미래에 대해 그 할인율을 터무니없게 높게 잡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파괴력을 지금 시점에서는 안일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특히 군사 분야에서는 그 착각이 꽤 큰 수준입니다. 저는 현실주의자입니다. 미중 사이에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크고 살벌한 격차가 있고 사람들은 아리따운 토론을 원하겠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런 세상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그 뒤를 잇는 불안한 변수쯤 되겠군요. 그들의 전쟁 기술은 뛰어나니까요. 하지만 시선을 돌려 개발도상국 쪽 이야기를 해보죠. 우선 사실 저는 제 인생의 아주 많은 부분을 그리고 제 가장 중요했던 시절을 프랑크푸르트에서 보냈습니다. 제 아버지의 뿌리도 저 먼 독일의 한 지방에 닿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유럽을 그중에서도 독일어권 지역들을 깊이 아낍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 최고의 시절을 보냈으니까요. 솔직히 저는 지금도 가끔 다시 대학원으로 돌아가는 상상을 합니다. 뭔가를 더 배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시절 공기가 그립긴 하니까요. 재미있긴 하겠죠. 재밌었어요. 옛날 얘기는 더 안 하겠습니다. 가끔 미국 전역을 여행하다 보면 문득 그 시절 대학원 생각이 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게 참 현실을 말하자면 지금 유럽의 기술 도입 자체는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닌 뼛속까지 병든 아주 구조적 붕괴에 가깝습니다. 미중은 저만치 앞서가며 제국을 건설하는데 유럽은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섬뜩하게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어떤 정치 지도자도 제대로 꼿꼿이 일어나서 우리는 지금 망가지고 있다, 고쳐야 한다 라고 말할 용기조차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건 침묵 속에서 진행되는 자의적 타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개발도상국으로 돌려봅시다. 물론 개발도상국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상황은 좀 다르겠지만요. 제 예상은 이렇습니다. 만약 AI를 다룰 충분한 지식 기반이 없는 상태라면 우리는 아주 극단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국가 전체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나가는 극소수의 거점들과 반대로 아주 처참하게 무너진 나머지 구역들이 공동체 안에서 뒤섞여 발견될 겁니다. 일반화해서 말하자면 아까 제가 주구장창 떠들었던 반응은 시원찮았던 기적구조 독백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인공지능의 그 불공정함을 바라보는 확실한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AI가 사회 전체를 상대로 침투 테스트를 수행한다는 겁니다. 즉 AI는 우리 사회의 뼈대에 무자비한 과부하를 실어버립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그 무지막지한 하중을 온전히 견딜 수 있는 사회, 조직 그리고 기업들은 앞으로 아주 거대한 이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신이 못 버틸 때 생깁니다. 만약 그동안 실제로는 썩어 있는데 튼튼한 척, 버티는 척 그저 연기만 해왔다면 결과는 그냥 와르르 붕괴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 자신의 뼈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직시하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세상을 쭉 둘러보며 딱 이 질문 하나만 던진다면 말이죠. 좋아, 덩치 큰 국가 말고 정확히 어떤 사회, 어떤 마이크로 문화가 이 하중을 견딜 수 있을까? 장담하건대 당신은 의외의 발견을 하게 될 겁니다. 비록 개발도상국이라 불리는 곳일지라도 그 안에 숨어있는 특정 커뮤니티, 특정 부분들은 아주 매우 잘 해낼 거라는 사실 말이죠.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입니다. 내 뼈대가 이 무게를 버틸 수 있는가? 그 하중 지지력에 대한 아주 냉정하고 현실적인 평가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결론에는 우리 모두에게 참 쓰라리고 뼈아픈 정직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 AI 기술, 거대 언어 모델이 소프트웨어로 어떻게 구현되든 간에 본질은 하나입니다. 무엇이 진짜 과부하를 견딜 수 있고 무엇이 못 버티는지 더 이상 은폐하거나 눈속임할 수 없습니다. AI 앞에서는 진짜 실력이 다 드러나니까요. 아이러니하죠. 지금의 정치 구조는 철저하게 눈속임을 위해 설계됐습니다. 정치인들의 속내음을 읊어본다면 그들은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솔직히 말해볼까? 난 이 썩어빠진 문제들 고칠 능력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어. 대신 자네가 딱 듣고 싶어하는 그럴싸한 불식 같은 소리들은 얼마든지 쳐줄 수 있지. 그 달콤한 말이라도 듣고 있어야 지금 자네의 삶이 얼마나 시궁창인지 내일은 또 얼마나 끔찍해질지 잠시나마 잊을 테니까. 자, 사양 말고 받아. 그런 말장난쯤이야. 내가 평생 공짜로 해줄 테니까. 그리고 저것들, 방금 말한 저런 뻔한 수작들은 이제 이 문화, 즉 AI와 소프트웨어가 검증하는 이 투명한 세상에서는 더 이상 예전처럼 어물쩍 빠져나가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여전히 제 자신을 아주 뼛속까지 진보주의자라고 생각하지만 나약한 이상주의가 아니라 강력한 시스템에 기반한 자유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같은 진보주의자가 해야 할 단 하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맞아요. 이해합니다. 다가오는 이 거대 혁명은 결국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의 진짜 시장 가치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말 겁니다. 우리가 그걸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말이죠. 마치 솔직히 저조차 가끔은 이 모든 것들의 적나라한 시장 가치를 굳이 알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잔인한 검증 과정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몇 번이고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향후 3년 동안 당신은 그게 어떤 종류의 공동체이건 마이크로 커뮤니티건 간에 시장 가치라는 이름에 거짓 하나 섞이지 않은 아주 냉혹하고도 정직한 가격표를 손에 받아들게 될 겁니다. 그러니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이것뿐입니다. 당신이 독일 같은 큰 국가에 있든 미국처럼 더 거대한 사회에 있든 만약 당신이 대표하는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아낀다면 말이죠. 그들 앞에 서서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래요, 현실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정확히 어느 정도의 과부하를 견딜 수 있는지 그것부터 아주 면밀하게 다시 살펴봅시다. 라고요. 감사합니다, 알렉스. 고맙습니다, 여러분.